월말로 갈수록 경제 스포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유럽 제조업, 서비스업, 그 미국 그 제조업, 이거는 신규 청구 건수인데 내려가긴 하고 있지만 아직 240만 건이나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이거는 이제 기존 주택 판매인데 주택 판매 확 빠졌어요. 이런 경제 지표들이 깡통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희한하죠.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 올라간 거에 비하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뉴스핀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이 심히 부담, 이거 FOMC 의사록에 나온 얘기인데, FOMC 의원들이 단기적으로 경제활동에 심히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경제활동이 대단히 불확실성과 상당한 위험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충격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앙일보 기사인데, 경기 침체 장기화를 경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월이 추가로 부양책을 쓰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문제가 파월 의장은 13일 날 뭐라고 했냐면, 경제 회복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걸릴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동성 문제가 지급 능력 문제로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현금이 부족했던 게 파산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중앙일보 기사인데, 문의시는 봉쇄를 풀면 되고 파월은 돈을 풀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해법을. 근데 이 내용은 잘 보면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단순히 봉쇄를 해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월은 그게 아니고 자금 지출,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공격적으로 하라. 연준에서 하는 그런 어떤 통화 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손에 쥐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손에 쥐어주는 그런 정책들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파월 의장은 사실은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집 밖을 나와서 활동에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때까지는 경제 회복이 지연될 거라는 거죠.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사실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경제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맨날 백신을 두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코로나19가 해결되기 전까지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봤는데, 그는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치료와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 조합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봉쇄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돈을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손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제롬 파월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롬 파월이 심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미국 국민의 89%가 규제가 완화되면 제2의 코로나가 확산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는 심각한 거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보시면 지난 주말에 이루어진 10명 중 6명이 필수적인 볼일이 아니라면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6명 정도가.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인 58%는 사무실 복귀를 우려하고 있고, 부모의 69%는 계약을 반대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절반 이상이 전부 다 불안해한다는 뜻입니다. 심리적. 이 기사들을 왜 보고 있어야 되느냐? 제롬 파월이 말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으로 연준에서 새로운 금리 목표를 검토하고 있죠.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결과적으로는 뭐요?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단기채와 중기채 금리를 상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 목표를, 그러니까 상한을 설정하는 새로운 정책 목표인데, 이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던 일드 캡 정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기채, 중기채. 이미 일본은 하고 있습니다. 단기채권은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장기채권 10년 국채는 0%로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 뭐냐면 3년 국채, 여기서 단기채는 3년 국채를 할 예정이거든요. 3년 국채에 연준 기준금리를 뺀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이렇게 제로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바닥에 와 있다는 뜻이죠. 보시면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3년 국채가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까지 있었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5년 국채는 어떨까요? 5년 국채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뺀 거거든요. 잘 보시면 거의 바닥에 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이 단기 중기채에 관련된 일드캡을 씌운다 해서 지금보다 특별히 나아질 게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게 올라가는 것, 5년채나 3년채가 위로 올라가는 것, 스프레드가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시점에서 막아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건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이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매집하고,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국채만 매집했는데, 국채 매집 이외에 이제 투기 등급성 채권까지 매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는 무조건 매집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 트리플 B에서 여기 보시면 지난 22일 기준 트리플 B
마이너 이상의 투자 등급이었다가 그 이후 하향 조정된 매입 시점 때 BB 마이너 W 마이너의 물량이 한정된 거니까 계속적으로 그 수익성 채권을 매집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준에서.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통계, 한국은행 통계에 보면 그 3월 이후에 셰일 오일 산업에서 그 발행된 채권이 없는 걸로 보면 지금 그 유가 쪽, 석유 쪽 관련된 산업에 특이등급성 채권을 매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계속 파산이 만들어질지, 그러니까 파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정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유정수는 이게 지금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30달러 선 정도 가지고는 유가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예, 더 유정이 폐쇄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석유 산업 쪽에 파산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댓글을 다신 분 중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그 고용이 최악의 상황에 왔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에 왔고 좀 지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점점 감소하겠지만 락다운 했던 걸 풀었기 때문에 일부는 다시 고용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뭐 이미 예를 들었듯 레스토랑이 재개되면 셰프하고 서빙하는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건데 이제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실업이 양산됐다는 것은 경기 수축이 발생하는 초입에 심리적 상황을 작동시켰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뒤로는 다른 절차들이 일어나거든요. 잘 보시면 보세요.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매번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은. 근데 그때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연체율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근데 주주 스물스물 올라갑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경기 수축이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 정도의 차가 있지만 연초에. 근데 과거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때도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죠?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죠.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상태에서 연체율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 지금 왜 안 올라가고 있냐면 작년 4분기까지만 나타났어요. 데이터가. 아직 올 2분기가 안 나왔어요. 1분기, 2분기 나오면 이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이건 이제 이거는 달라스 뉴욕 연준에서 나온 건데 개인들, 미국 전체 개인들의 대출 관련된 연체율이에요. 이거 90일이 넘는다는 얘기는 악성 연체거든요. 잘 보시면 전부 다 윗방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이거 제외하고 나서는. 여기 그나마 안 오르고 있던 게 뭐였냐면 모기지 관련된 건데 노란 모기지는 작년 2분기 이후에 살짝씩 들리기 시작했고요. 홈에쿼티로는 마지막에 머리를 좀 세게 들었어요. 팍.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 쪽은 전체적인 요소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중에 얘기가 되겠지만 이 오토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토런이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오토런이 굉장히 높아요. 비중이. 이 밑에가 다 오토런이거든요. 그 전체 비중 중에서 학자금 대출하고 오토런이 가장 큰데 오토런 연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달라스 연준에서 물어본 거예요. 은행들에다가.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비율형 대출. 그러니까 부실 대출이 지금 현재 급격히 늘어나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엔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실 대출이 어느 쪽에서 나타나는 거야? 나타날 것 같아? 현재 나타나고 있어? 구분이 없어. 다야 다. 모두 다 대출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은행에서 이미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출 조건을 타이트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대출을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어디에? 가게하고 기업에. 근데 지금 대출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파산을 막으려면 한계점에 있는 애들이 대출을 하고 싶은데 과거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파산을 하지 않고 간당간당 있을 만한 애들도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개인 파산과 기업 파산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연체율이 더 증가하게 되고 이게 파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과 기업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 어느 은행인가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FDIC에 보면 은행 파산 숫자들이 이미 예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입에 이때는 이제 앞에 초입이잖아요. 이게 심화가 됐을 때 잘 앞에가 안 보이니까 여기 보시면 2007년도에 보면 초입에 2008년도에부터 심화가 됐잖아요. 금융위기가 보시면 초입에 좀 일어나다가 나중에 금융위기 정점 때 확 올라갔다가 막판에 쭉 내려오거든요. 지금은 여기인가요? 후반인가요? 아니 초입이에요. 초입. 그러니까 실업률만 대단히 올라간 거지 아직
파산의 과정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파산의 과정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기업과 개인 파산이. 그러니까 연체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파산이 진행되겠죠. 근데 지금은 연체만 진행되고 있고 파산은 확실히 눈에 안 보이는데 확실히 눈에 안 보였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데이터를 보면 이게 지금 그 파산 신청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상업은행, 상업 관련 그 비즈니스 쪽의 파산만 보여주는 건데 잘 보시면 확 늘어났다가 살짝 줄더니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지금 4개월간 17% 증가했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하는 애들이. 이게 챕터 11이 법정관리 신청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파산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파산이잖아요. 얘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은행 파산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죠? 워렌 버핏이 골드만삭스를 지분을 84%를 매각했거든요. 왜 매각했을까요? 왜? 만약에 이게 여기 있다면,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의 저점에 있다면, 마지막 후반부에 있다면 가만히 들고 있으면 돈 따거든요. 근데 왜 팔았을까요? 초입이니까. 더 악화될 거거든요. 악화된다는 얘기는 지금의,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없어진다, 파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일단 실적이 악화될 것이며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금리가 바닥까지 와 있어서 이익이 잘 안 나는 상태 하에서 결과적으로 그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대성 충당금을 쌓는다거나 이래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가 아래로 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은행 그 경기 사이클의 저점인 이 시기에 은행주를 사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은행주들이 폭락합니다. 건실한 것들도 그때 집었다가 나중에 경기 사이클이 올라가면서 반등할 때 파는 건데 지금 워렌 버핏이 팔았다는 얘기는 결과를 지금 경기 사이클의 초입,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사이클 폭풍이 치기 초입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판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잘 보시면,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이게 골드만삭스 주가거든요. 지금 240불, 249, 250불까지 올라갔던 게 180불인데 지금 마이너스 한 27%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지금 왜 팝니까? 바닥이면. 올라갈 건데 나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영국의 중앙은행은 그 마이너스 금리를 324년 역사상 처음으로 검토했어요. 자, 지금까지 쭉 얘기가 나왔잖아요. 경제지표, 연준 의장, 워렌 버핏, 영란은행 이런 사람들이 최악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가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를 위로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개미들이 똑똑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본 이런 사람들이 똑똑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죠.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이 사람들이 거시적인 걸 보는 건 굉장히 잘 본다는 거예요. 투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두 번째는 추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추세가 지금 곤두박질 쳤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곤두박질 쳤다 반등한 게 우리가 지난번에 왔던 이건가요? 아니면 과거에 경험했던 이걸까요? 어느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되물으셔야 됩니다. 항상. 한 가지 더. 제가 앞에 오토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뉴스핑 기사인데 월가의 고위험 구조화증권 뭉치돈 수익률의 목이 마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200억 달러 규모의 구조화증권을 직접 운영하는 그 사람인데 최근 관련 상품의 폭발적 수요는 상당히 놀라운 움직임인데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고위험 증권의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계속 사준다 그러니까 이거 안 위험하겠네, 떠받치겠네라고 하고 벌떼같이 몰렸다는 거예요. 이 개인부터 기관까지 모든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창출하는 게 커다란 고민거리인데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어서 구조화증권에 매입하고 있다. 이 채권과 같은 개념이니까 손쉽게 돈을 벌겠다 이거죠.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DLB 같은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그거 구조는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JP모건에 따르면 연초 이후에 발행한 서브프라임 비율량, 예전에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위 때 서브프라임 사태 기억나시죠? 그건 이제 주택 모기지 채권이었죠. 비율량 5토론, 제가 5토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 대출이 굉장히 컸다고 최근 추세에 보면, 최근 추세 아니고 장기 추세를 놓고 보면. 그런데
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건 기간 같은 지난해 110억 달러에 다소 줄었지만 연간 300억 달러로 가장 최고치 10년 내 2019년도 감안하면 발행 물량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주거용과 사용 리스 같은 것들이 지금 월세를 못 내서 그 월세를 못 받는 것 때문에 부채가 상환이 되지 않는 그 건물주들이 그런 문제들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화 상품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커다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는 있어서 경계가 필요하다. 과거에 보시면 오토런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죠. 전체 비중 중에서 학자감하고 이거는 그 덩으로 드리는 거예요. 덩으로. 그러니까 덩으로 어떤 신용 팽창이나 파산의 위험성이 있어도 경기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나중에 또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오르면 반짝해가지고 가슴이 출렁거리시죠. 아랫방향으로 보신 분은 내려가면 좋고, 윗방향으로 보신 분은 내려가면 참혹하고, 반대 방향으로 보신 분은 또 반대 움직임이 고통스럽잖아요.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더라고요. V자 반등 인정하시죠? 제가 반등 안 한다 했습니까? 지금 반등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 거죠. 사실 지금 반등했는데 안 팔고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하락했을 때 안 팔고 있으면 또 그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현재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주식시장을 그 근저로 움직이는, 이 주식시장 위아래로 움직이는 전체 추세가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에 조정받으면서 올라왔던 이유는 실물경제가 건실하기 때문에 계속 주식시장을 받쳐준 거예요. 향후에도 그 실물경제가 건실하겠느냐? 지금까지 본 지표로 보면 저는 그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특히 중앙은행 쪽에서도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우신의 얘기는 따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우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달에 있는 문제가 코앞이라 계속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처럼 똑같이. 마지막으로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아이작 뉴턴이 말했잖아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미세한 천체의 움직임은 측정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측정할 수 없다. 과거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기를 뿌렸는지 이 책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